안녕하십니까. 2021 OGP 글로벌 서밋 국내 분과 회의의 전체 사회를 맡은 한국부패학회 총무위원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김준성 교수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주제는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부패 정책의 확립을 위한 방향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반부패 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첫째, 공정성, 둘째, 형평성, 셋째, 투명성을 통한 청렴사회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한국부패학회 조재현 회장님과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소장님 그리고 여러 부패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한국부패학회 조재현 회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션 자장을 맡은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그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행정연구원의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님이신 박준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 총괄과장님이신 김상현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토론을 맡아주실 서울시립대학교 이정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토론을 맡아주실 상명대학교 이승택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이신 지평 고문님의 이준길 고문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발표와 토론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먼저 발표를 해주실 박준 소장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소장님은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와 법무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정데이터센터 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준 소장님께서는 한 30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 박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부패는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일까요? 한 나라의 부패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패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패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그 나라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이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부패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거나 여러 가지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정부 부문의 부패 실태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위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패의 심각성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낮아질수록 그 심각성이 완화됐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지난 2016년 이후로 점차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의 비율은 크게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0%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험 간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부의 이제 반부패 정책은 국민들의 부패 인식을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사실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이 선정한 5개의 반부패 정책 과제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내부 고발자 보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상생활 속 불공정 개선,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이 3가지 정책 과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고발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죠. 지난 2018년에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익신고자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 없이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들이 기존의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들에게 주어지는 비밀 보장, 그리고 기타 불이익으로부터의 신분 보장, 그리고 신고자가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에 책임을 감경받는 등 이러한 혜택들이 보다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부패를 탐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 2015년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과다 부과되었던 것을 적발한 바가 있죠. 그 후에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아파트의 그 관리비를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 모델 매뉴얼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그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오픈을 했는데 그 안에 메뉴 중에 보면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비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디서든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 사실 많은 불만을 이제 표출하여 왔는데요. 관리비가 제대로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투명성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과 정부의 반부패 협업 성과도 이제 크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 방지 체계 확립을 내세웠고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는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여러 우리나라 각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대표하는 약 30명의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그 부패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어젠다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해왔죠. 이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민간 대표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 산하에는 총 6개의 분과 이 워킹 그룹이 구성이 돼서
각 분야별 정책 어젠다들을 도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실무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총괄분과, 정치, 행정 분과, 경제분과, 교육분과, 지역분과, 그리고 공정신뢰분과로 나뉘어져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전문가분들께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어젠다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기하기 어려운 부패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 문제라든가 또 법조계 인사들의 정관 특혜 문제 이런 것들 이러한 이슈들을 의제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총 8개의 정책 제안을 하여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법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부패 방지 법제에 있어서 하나의 뭐랄까 흠결이라고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 법제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하였던 것인데요. 사실 2013년에 국회에 이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9년 동안 국회에서 사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소위 LH 사태, LH 직원들이 부동산 관련된 개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였던 그런 스캔들이 이제 폭로가 되었죠.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처음 폭로를 하였고 이것이 크게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많은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로도 이제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이 정책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1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5월에 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직자의 행위 규범이나 반부패와 관련된 제도들은 대부분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역대 정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재정 환수법,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느끼는 이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50%가 넘는 국민들이 공공부문은 여전히 부패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부패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점차 개선은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올해 3월에 터졌던 LH 사태와 같은 부패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부패 인식을 다시 악화시키는 이 반향실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기적인 부패 인식의 악화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연구원이 조사하는 정부 부문 부패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거의 적발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6%가 되었고 적발되는 것보다 적발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라는 응답이 58%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60%가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대부분 적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부패 방지 법제들을 제대로 정비는 했지만 이것이 일관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부패와 관련된 법 집행을 일관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 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서 내걸었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아마도 현 정부 안에서는 좀 실현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불과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그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이 보다 제고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직 정부 조직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착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일선 기관에서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내규를 잘 보완을 해서 이 이해충돌방지법 내용들을 이 공공기관 내규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 내부 고발 제도가 그러니까 공익신고 보호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처리라든가 예산 낭비 같은 것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익신고 내용을 조사할 때 사용자들이 그 비협조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내용 조사에 사용자들이 협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치들도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 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주 정해진 시간 내에 한국의 반부패 과제로서 아주 핵심적인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불공정 개선의 문제 그리고 시민과 정부의 반부패 협업에 관한 문제 등 관련 문제를 다 제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남은 문제, 우리 한국의 반부패 과제로서 남은 문제가 뭔가 그리고 향후 과제로서 어떤 이해방충돌법의 정착 그리고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참석자 순서대로 패널 분들과의 토론 시간을 한 40여 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내지는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 총괄과장님이신 김상년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년 과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정책의 평가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해 오신 부패 방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청렴정책 총괄과장님으로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 김상현입니다. 저는 실무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하고 그 성과를 실무자 차원에서 반추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부패 문제는 인류 역사와 함께 제기된 매우 역사가 오래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식민시대와 6.25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 성장 시기에 과대 성장한 국가기구와 기술 관료에 집중된 자원 배분 권한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부패는 매우 자생적이고 영속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압축 성장의 결과로서 5.16 정변이 발생한 1961년
$4에 불과하던 1인당 소득이 작년에는 3만 1,000달러로 상승했고요. 1987년 시민혁명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직선제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고 현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평가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지속된 분단 체계와 그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 정치 문화 등 우리 사회가 처해온 정치 경제학적 환경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에도 부패는 해결이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저는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역대 한국 정부들이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에서도 부패 문제의 해결은 항상 직접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이 반부패 정책 역시 때로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기도 했고 어떤 시기에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정부들의 정치 체계가 권위주의와 탈권위주의로 구분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반부패 정책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이전의 반부패 정책은 부패 사안에 대한 적발과 처벌 그리고 주기적인 부패 공직자들의 퇴출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등과 같이 부패 예방 제도의 구축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정통성과 국민의 지지가 부족한 권위주의 취재 특성상 반부패 정책이 독자적인 정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네, 30년 만에 민간인 출신 대통령을 정부 수반으로 한 문민정부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회의 해체 등 특정 직역에 의한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카르텔 해체가 있었고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행으로 부패 자금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과 기업 회계 분야의 불투명성과 그로 인한 정경 유착으로 인해 국가부도와 IMF 구제 금융 등의 사태가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IMF 구제 금융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부패 관행과 불투명성이 국가부도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해서 부패 문제에 대한 해결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9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패 방지와 관련된 기본법이 2002년 부패방지법으로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반부패 정책을 총괄적으로 전담하여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반부패 정책이 독자적 영역과 정체성을 확보한 시기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참여정부에서는 반부패가 정부 혁신과 더불어서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2대 주제였는데요. 아울러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수단들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행동 강령이 지정되었고 공공기관의 주요 민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여부를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이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가 매 분기별로 개최되어서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반부패 정책 의제를 직접 챙기는 추진 체계가 마련되었고 또한 정치, 공공, 경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사회 협약이 2005년 체결됨으로써 부패 해결을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중요한 특징인 제도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시기는 반부패 거버넌스의 약화와 복원 그리고 제도개혁의 완숙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2008년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와 시장 경제를 주창한 신자유주의를 국정의 주요 기조로 삼은 정부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과거 반부패 총괄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와 국가ombudsman이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나의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습니다. 아울러 반부패 협력 거버넌스였던 투명사회 협약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외연상 반부패 정책 추진이 다소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새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가 수행하던 반부패 정책 총괄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이 시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이라든지 반부패 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이 개청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반부패 정책의 일대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폐쇄지역에서의 민간 유착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됩니다.
그 결과 국회에 제출되어 근 4년 가까이 계류 중이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책의 창을 통과함으로써 법률로서 제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제정이라는 기념비적인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따른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잃은 문재인 정부는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약화되었다고 평가받은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 정책 이슈를 조정 관리하던 과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로 확대 개칭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경제, 학계, 언론, 직능 및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설치해서 과거 투명사회 협약 중단 이후 명맥을 유지하던 반부패 민간 거버넌스를 제도화시킵니다. 아울러 채용비리와 사립유치원, 사무장병원, 보조금 횡령 등과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깊은 이른바 민생형 부패에 대한 체계적 개선 작업도 시작을 하고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이라든지 아까 박준 소장께서 언급해 주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서 이른바 반부패 제도 개혁을 완료하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완료하는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까지 반부패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징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여 중심, 행위규범, 제도주의, 그리고 인식 변화 노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부패 예방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인 참여정부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다수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인데요. 매년 10만 명 정도의 공공 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들이 설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각급 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 정부 시기인 2005년도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 이명박 정부 시기에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박근혜 정부 시기에 투명사회 네트워크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까지 각 정부별로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민간 거버넌스들은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은 각 정부 시기마다 그 역할을 다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 특히 부패 예방 정책은 공정부의 공직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코프로덕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의 행위 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률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증례제와 수대제를 규율하는 형법 이외에도 2002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하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제시한 이해충돌 방지법 등 한국의 공직자들은 다른 나라의 공직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행위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제도주의입니다. 제도주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이론적 근간은 합리적 기대의 가설에 기반을 한 경제학적 신제도주의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부패 예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90년대 후반의 정책학적 기류를 반영한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합리적 기대 가설을 기반으로 했던 경제학적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책들이 많이 수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도 측정 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요. 아직까지 이러한 경제학적 신제도주의의 영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에 있어서 깊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공직자와 국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 다양한 인식 전환 노력을 통해 제도가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인식 속에 보다 신속히 내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교훈을 정리하며 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 변화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08년까지의 1차 상승기,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2차 상승기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통해 다음에 3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국가 최고 아니면 조직의 최고 지도자에 의한 탑다운형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탑다운형 리더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바텀업식 리더십,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하고 2차 상승기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대통령에 의한 반부패 정책 체계의 정책 협의체가 운영되기도 했지만은 다양한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거버넌스가 활성돼서 이른바 바텀업식 리더십이 활성화된 시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부패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제도 개혁은 지속되고 있었지만은 반부패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변화가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신호를 외부에 주었고, 그 결과 부패 인식 지수를 비롯한 다수의 부패 지표들의 개선 정체를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부패 유발 관행과 문화들의 복원력과 관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도의 도입이 부패 수준의 개선을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패인식 지수 정체 시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청렴연수원 설치라든지 공직자의 청년교육 의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즉각적인 부패 수준의 개선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도입된 제도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제도들은 반부패 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부패를 거부하고 청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부패 정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위뿐만 아니라 아래서부터의 탑다운 바텀업에 따른 양면적 반부패 리더십, 이 세 가지 교훈은 부패 문제 해결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다른 나라의 정부와 조직들에게 유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현 과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김상현 과장님께서는 한국 정부의 어떤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역대 정부의 어떤 반부패 정책을 행위 규제와 제도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 반부패 정책의 특징을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서 우리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부패를 위한 교훈, 반부패 정책을 위한 교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서울시립대 이정주 교수님이 해주실 건데요. 이정주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정주 교수님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 시스템 연구소의 연구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청렴연구소 부소장님과 한국부패학회 이사, 그리고 투명성기구 반부패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정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화면 잘 보이십니까? 예. 두 분 그 발표자 우리 박준 박사님과 김상현 과장님에 대한 그 발표문 또는 토론문을 잘 저희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이제 향후에 우리의 어떤 부패 방지를 위해서 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의 키워드도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의 현재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이라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제도가 어느 정도는 선진국보다 더 잘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다 실효성 있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그런 관점 자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과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이러한 정책이
공공부문 위주의 어떤 반부패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부문 위외에 민간에 대한 어떤 부분, 특히 이 민간에 대한 어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보면 행위에 대한 제한적인 측면은 공직자이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영역은 시장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율성에 대한 어떤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약간 좀 하는 것은 때로는 조금 이것을 민간 입장에 봤을 때 규제로 인식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서는 결국 이러한 어떤 청렴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박준 박사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의 청렴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이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어떤 법과 제도 자체가 국민적인 입장에서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체제 자체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 하에서 제가 조금 이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전에 박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발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부패 방지와 관련돼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부패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권의 입장에 봤을 때 보수든 진보든 가치든 다 기본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 반부패라는 것이 약간의 어떤 정략적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의해서 약간 좀 이용되는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 과정을 겪고 있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건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뭡니까 영향을 좀 덜 받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덜 받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패 방지 기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설계할 것인가 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반부패 협약에서도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설립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건의기가 현재 국무총리실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 자체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뭐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좀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LH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뭔가 흔히 말하면 이게 좀 누군가가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는 대통령이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서 부패 척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통령 밑에 있는 이런 어떤 조직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여튼 이런 흔히 말하면 독립성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현재 그 건의위원회 위원장님의 경우는 예를 들면 선출할 때는 인선을 할 때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청렴에 대한 어떤 수장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부패 청렴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우리가 법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은데 그런 법률 자체를 좀 유사한 그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통합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건의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권한 중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보면 조금 이제
피감기관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중복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 자체 좀 유사에 대한 기능 자체는 좀 더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감사원의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뭡니까 지금 이제 감사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만약에 직무감찰권을 이렇게 연계를 했을 경우는 헌법개헌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만 여튼 그런 어떤 측면도 좀 우리가 고려해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률이 되게 많습니다. 예, 지금 뭐 건의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 부패방지건의기법, 뭐 흔히 말하면 또 최근에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한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그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률이 되게 많은데 이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사하게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법률을 통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가 복지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재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측면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와 동시에 또 복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가돈은 눈먼돈이라는 기존의 어떤 인식에 대한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정청구에 대한 건절에 대한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차원에서에 대한 법령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각종 아마 이게 보조금, 출연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보조금의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금 행자부와 관련된 그런 측면이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건의기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요 부서가 아마도 공공재정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게 중복해서 기본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현재 이제 건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죠. 원래 이제 건의기가 애당초 2001년도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은 원래 염전공소 모델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자기 힘을 뺏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다수가 이 부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고위직이잖아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기소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권한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좀 더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사권이라든지 수사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 물론 최근에는 흔히 말하면 부패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피조사인이죠.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의 경우는 동의를 얻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이 됐지만 여전히 그래도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부패 신고에 아까 부패 신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익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이 좀 실효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건의기에 맞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아까 부패 사각지대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부패라는 그 개념을 예전에는 공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주로 공공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OECD에는 보면 공적 또는 사적 권한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에 대한 영역까지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유엔 반부패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따라서 청탁금지법상에 언론기관과 사립학교가 들어간 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여튼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트렌드는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부분을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에 대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주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제도 마련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입법부 사법부 원래 이제 건의가 행정부다 보니까 상권 분립 차원에서 사실상 보면 뭐 어떤 기관에 뭐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동강령도 적용받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적용받지만 이게 좀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뭐 제시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또 개정이 됐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뭐 예를 들면 그걸 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정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제도 개선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많이 한다, 정말 많이 하고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고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거 뭐 몰라주면 뭐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행정기관이 플랜 2C의 개념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C라는 게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보고도 하고 이러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 아까 제가 이제 키워드가 국민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부패방지건의법상에 부패신고가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공익신고가 있어가지고 되게 좀 힘들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패 신고와 공익 신고 자체를 일어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 방지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부패 방지 건의법이 있고 청탁 금지법이 있고 공직자 이충돌 방지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청탁 금지법상에 이해상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원안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후에 지금 LH 사태 때문에 이제 공직자 이충돌 방지법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법률 자체를 조금 통합해서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서 좀 너무 많은 것도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예, 법적 의무 교육으로서의 청년. 지금 우리 5대 교육은 민간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 교육이 빠져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는 연 1회 2시간 이상 청년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 교육으로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민간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의 청년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 교육으로서 청년 교육이 좀 필요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수원의 기능 자체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타 기구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교육을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라든지 청년 연수원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점차 우리의 인식에 대한 변화, 결국은 국민이 느끼는 거거든요. 국민이 느낄 수 있게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주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정주 교수님께서는 박준 소장님의 발표 내용과 개를 같이 해서 부패 방지 기구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문제, 그리고 현재 이제 기능 보완이라든지 새로운 기능 추가를 통해서 부패 방지 기구, 즉 권익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패 방지 기구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부패 신고라든지 공익 신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좀 총괄하는 반부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토론자는 상명대학교 이승택 교수님이십니다. 이승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 이승택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상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요, 반부패 관련 법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승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의 이승택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이제 발표와 토론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특히 저는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올해 입법이 되고 내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반부패 법제가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점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위한 준비들을 위해서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헌법 연구자로서 좀 더 헌법적인 측면에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나라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사실은 어떤 부패방지법제들을 만들어왔던 관행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이제 그런 영향 하에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평가를 하면서 야, 이건 너무 졸속한 입법 아닌가? 지나치게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 그렇게 해서 그러한 평가들을 근거로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어떤 입법 성과를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입법을 통과한 건 국회 사정이고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비해온 역사는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패 담당하는 이 공직 영역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2013년에 이미 한번 제출되었다가 지금 이제 그 체계를 그걸 골격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독립된 법정으로 이제 내놓은 것이고 따라서 저는 그 준비 자체가 부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법체계 제도적 완성에 분명한 출발점이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이정주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이 부정부패, 그러니까 반부패 법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이 법률들 간의 어떤 체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남아있고 저 역시도 이제 일정 영역에서의 법률의 통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법 방식으로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본법 법제는 지금 한국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고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지만 실제로 헌법 연구자가 보면은 법률이 이름이 기본법이든 기본법이 안 들어가든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동일한 법률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름만 기본법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법률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각은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이해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인식이 무엇인가에 저는 일단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해충돌 방지 요청은 단순히 이해충돌 방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법치국가 혹은 어떤 법체계든 그것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방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법체계의 일반 원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법원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객관적 인식이라든가 판단에 있어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법치국가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는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사건, 자기 자신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의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세워둔 것이고 이 이해충돌 방지의 요청은 다시 말하면 헌법 자체를 만들고 또한 법률들을 제정해 감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해충돌 방지 법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과 법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적인 그러한 성격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사례들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사명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지금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법률 자체로는 대통령의 그런 행위를 분명히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닉슨이라든가 미국의 최근에 트럼프라든가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지만 자신과 이해관계인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요청인 것이고 그것이 행사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요청을 단순히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 행사, 국회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충돌 방지를 헌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 실정헌법 차원에서는 이해충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특히 이제 뭐 해석을 해가면 뭐 우리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라든가 아니면 7조에 있는 공무원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충실 의무, 그다음 헌법 제43조의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혹은 헌법 제46조의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뭐 지위남용 금지 의무와 같은 다양한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이해충돌 방지가 헌법적인 요청을 갖는다라고 해석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공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헌법 제46조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우리 공직인 영역에 있어서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인데 문제는 그 규정의 주체는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모든 공직자가 아니라 혹시 실제로는 국회의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국회의원에게 한정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입법사적으로 보면 헌법 제46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46조 1항은 박정희 이제 5.16 군사 쿠데타의 군부 세력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6조 2항 3항은 신군부 세력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헌법 개정을 62년 헌법 개정과 그리고 나서 80년 헌법 개정 두 번의 헌법 개정에서 이 46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규정의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아,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는구나. 좋은 규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 46조가 무엇으로 동원됐는가? 아, 민주주의 혹은 국민의 대표라고 불렸던 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고 더 부패한 세력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이 신군부 세력,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 없이 권력을 차지한 그들이 오히려 이런 부패한 정치 권력을 정화시키는 존재임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헌법 규정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과거에 이제 한상범 교수님 같은 분은 이거는 뭐 정치 조작의 구체적 조치가 헌법에까지 제도적으로 분식한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이 헌법 46조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제도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이제 46조가 뭔가 금과 옥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규정이 어떤 식으로, 즉 부패 방지라고 하는 요청이 어떤 식으로 동원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악용되었던 그 사례들을 봐야 되고, 실제로는 가장 부패했던, 그러니까 더 많이 부패하고 자기 사례적을 챙겼던 그러한 독재 세력들이 오히려 이것을 더 전면에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있어서 특히 이제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요청이 헌법에 담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46조를 국회의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고 그 안에 명시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요청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는 46조 자체에 대한 헌법 개정은 없었지만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충실 의무에 대한 그 규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것도 퇴직 이유까지 포함시키는 그러한 헌법 이제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이 부패 방지를 연구하는 연구 집단들이 이제 부패 방지 법령이나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이 헌법 영역에서 부패 방지 규정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공직 사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청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거를 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청년정책과 과장님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도 그렇고 부패 방지 법령도 그런데 그 전면에 청렴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청렴한 것과 부패한 것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직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청렴과 부패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 물론 이 조선시대나 이제 예전 우리 유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덕인 것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공직자의 표상이겠지만 적어도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우리 그러니까 부패방지 법체계에서는 청렴과 같은 추상적인 언어를 동원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행위 규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부패방지 법제에 늘상 반복되는 청렴과 품위라고 하는 그 언어가 이제는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로 대체되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도 함께 좀 더 숙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택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승택 교수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해서 헌법적 시각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본법제 반대에 대한 어떤 기본적 입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에서 기본적으로는 7조에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46조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지위 남용 금지라든지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헌법 개정 시 차후 모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헌법적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이준길 지평 고문님이신데요. 이준길 고문님께서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행정고시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투명성협회 이사로도 재직하고 계십니다. 고문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예, 고맙습니다. 앞선 연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약간의 또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다음에 토론도 따로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것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어쨌든 공직에 한 14년 몇 개월 있었고 또 민간에서 특히 뭐 대기업에서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일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뭐랄까요 부패의 이 현장에 어떻게 보면 예 지금 관심이 있는 정부에도 있었고 또 사실 그 정부의 또 어떻게 보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쪽에서 또 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입장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또 자문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이 좀 많지만 가장 먼저 결론적인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선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이 거의 다 우리 공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은 교육이라고 하면서 막상 가보면은 다 강의식으로 하거든요. 공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행동이 바뀌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동적으로 습관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상품권이든 뭐 이런 현금을 들고 와서 줄 때에 바로 거부하려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저도 민간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교육을 했을 때의 효과는 뭐 머릿속으로는 아는 건 더 많아지는데 막상 이 특히나 부패 문제는 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의사결정할 때에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발전 과정, 우리 그 김상현 과장께서도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공부도 많이 됐는데, 이 흐름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2002년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변화의 압력이나 변화의 흐름은 있었던 거지만 부패방지법 2002년도에 생기면서 사실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청탁금지법 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뭐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될 수 있는 그 가장 계기가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이고 또 전담기구와 또 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전담 뭐랄까요 이런 부패방지법이라고 하는 총괄적인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게 그 이전에는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집권하게 되면 공무원 길들이기 방식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부패 정책이 있었다면 이제 2002년도 이후에는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서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그럼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저희 뭐 행정연구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발표가 나름대로 하나의 근거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식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부패의 정도와 인식과의 괴리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추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CPI 조사 대상국의 180개 정도 되는 데서 점수를 보면 좀 그전에 더 좋았던 점수가 있는데 좀 나빠지다가 다시 또 많이 좋아지고 있고 OECD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2020년도 우리 그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한 한국 투명성 기구의 평가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련된 점수들이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김영삼 정부 때에 우리가 만나서 뭐 식사하고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좀 지금 말하면 거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했던 것과 김대중 정부 때의 또 투명성 정도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실제 제가 느낌으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 굉장히 높아지고요. 계속 이 공무원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든 아니면 공무원 사회 자체의 이 부패에 대한 인식은 지금도 굉장히 좋아졌고 사실 많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건은 터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또 아까 우리 첫째 자료에서 발제하신 분들 자료에서 보시듯이 조금 뭐 이렇게 괴리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저희 스스로도 공직사회 부패와 관련된 점수는 개선되는 것은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간의 부패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거나 도리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과 관련된 영역의 청렴도 향상이 우리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국투명성기구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 오늘 발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우리의 반부패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공공부문은 그래서 앞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면 될 거다. 지금 물론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만은 일단 앞으로 추진 체계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체계를 또 더 발전시키면 되고 관련 법령과 제도는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면 될 거고요. 이와 더해서 물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과제입니다만은 반부패 문화를 확산시키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좀 별도 기구를 좀 만들어서 이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중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확산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민간 부문에서는 이제 기업의 반부패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떤 첫 단추는 잘 깨는 것 같아요. 반부패와 관련된 민간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일단 2년 동안 또 시행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민간협력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
제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작한 건데요. 윤리준법 경영 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확산하겠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봄부터 시작해서 몇 개 시범 기관으로 공기업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말씀드리면, 공정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이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라서 2017년, 18년부터 사실 많이 좀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공정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공기업들은 도입해야 이제 바로 그 우리 공기업 평가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확산을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확산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우리 민간과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구매자 또는 발주자의 지위가 있는데, 이 구매자 발주자의 지위에서 구매를 할 때에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준법 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규제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글로벌하게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대기업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제3자 리스크가 제일 크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 협력사와 관련해서 협력사들이 법을 위반하고 인권 경영을 반하는 행동,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협력사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협력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도 이제 구매자 발주자들이 이 마지막 환경을 파괴하고 또 근로기준법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반윤리적인 이런 기업들하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바로 반부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 부분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도구도 있고, 이미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좀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길 고문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준길 고문님께서는 공정거래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한국의 어떤 반부패 정착 발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특히 민간 부분의 청렴도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투명성 자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윤리 경영의 문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문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그 네 분의 토론자와 박준 소장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아주 그 심도 있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12시경에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다른 세션을 위해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있지만 저희들이 그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12시경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은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자유롭게 지금 하시면서 조금 못다 하신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12시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제자 토론, 저희들이 토론을 질의와 토론 응답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은 발제자에게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의문사항. 예, 회장님, 네네. 예, 김준성입니다. 네. 우리 박준 소장님하고 여러 교수님들, 우리 김상현 과장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저도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일단 이승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가 그저 이 청렴이라는 이 개념, 이 개념을 이제 새롭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행위 규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패 방지라든지 그다음 이해 충돌 방지라는 이런 용어로서 대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패 예방을 위해서 반부패 이 개념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관점, 그다음에 개념 법학의 관점, 법철의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청렴이라는 이 용어를 단어 용어로 대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강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 다른 용어로 바꾸실 경우에 느낌상으로 일반 법학 전공자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부분도 예, 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정주 교수님 토론문은 거의 뭐 보고서 내지 논문 형식으로 거의 다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부패 방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국민 권익위입니다. 그죠? 이 권익위가 나가야 될 방향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기구로서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사실 법적으로는 이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에 대해서 조사권과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설득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이 조사권 정도는 이렇게 가질 수가 있지만 수사권 부분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사권 갖고 있는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 권익위가 수사권까지 가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조사권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단지 이제 이 조사권을 가지기 위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내부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제 일정 부분 조사관이라는 그 어떤 직책으로서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맡기는 부분이 있고요. 수사권을 가져오기는 힘들지만 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무가 가능합니다. 검찰청이나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지만도 이 반부패에 대한 전담하는 검찰청 부서에서 검사가 그저 2-3분 정도만 파견 근무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기 있는 공익조사관들은 특별사법 경찰관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밑에 있는 직원이라면은 그렇다면 수사권도 어느 정도 부분은 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하려면은 지금처럼 부패 법제가 총 5대로 이렇게 갈라졌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강력한 반부패 기본법이라든지 반부패 법제라는 것이 이것이 입법화가 되면은 그 속에 장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된다면 좀 가능성하고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주 교수님께서 이 토론문을 바탕해서 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발표하실지게 준비하신다면 저도 같이 회복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아이디어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김준성 교수님께서 그 한국 부패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김준성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 박준수 사장님하고 또 이정주 교수님하고 우리 김상현 과장님 권익위에 계시니까 간단하게 1분씩만 코멘트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토론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현입니다. 네, 김준성 교수님 좋은 방안, 이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검사 파견이라든지 이제 그 로스쿨 그 졸업 변호사들을 이제 채용해서 조사관 활용하는 방안들 저희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는 했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 검사 정원법으로 검사가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총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수사에 그 투입해야 되는 검사도 부족한 환경에서 어떤 좀 더 그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의 결단이 없으면 사실상 보기 조금 힘들다는 그 답변을 좀 얻은 바가 있고요. 저는 오늘 이승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신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일단 청렴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새로운 환경에 바뀐 행위 규범으로서 좀 구체적인 행위 규범으로서 뭐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청탁 금지라든지 금품 수수 금지 뭐 이런 것들로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충분히 실무선에서 현재 저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면 교수님하고 조금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상규 과장 감사합니다. 또 이승택 교수님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그럼 이승택 교수님하고 우리 그 이준길 고문님하고 그다음에 이정규 교수님 1분씩만 코멘트하시고 마지막으로 박준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택 교수님,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네, 일단은 뭐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렴과 품위 얘기를 제가 제 학생들이랑 하면서 했던 고민이에요. 저희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해보면서 학생들이 도대체 청렴과 품위가 왜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고 법률에 나오고 의무화되느냐. 근데 그냥 그거는 존경의 대상이어야 되는 것 아니까 우리가 공직자의 표상에 청렴한 공직자가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분명하지만 지켜야 될 의무 라인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굉장히 어불성설인 그러한 게 오히려 이 현직에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어떤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김성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과 품위 자체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구체적인 행위규범들을 제시할 거냐에서 그러니까 청렴을 캐치프레이즈에 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 관련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어디든 청렴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좀 조금 이제 한번 좀 조정해 보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제가 1분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정규 교수님. 예, 저 말씀 김준승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안하게 된 배경은 건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 자체가 주로 이제 정책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이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다수 이제 아마 교수님들 청렴에 대한 부분 개념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하위 단계로서 좀 가시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실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필요한데요. 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제가 가지고 있는 청렴에 대한 가치 자체는 달라요. 예전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렴의 가치와 지금의 청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청렴성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자체를 구체화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보면 이게 조금 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또 흔히 말하면 청렴이라는 가치 자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청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그대로 정립하고 나머지를 구체화하는데 공직자에 필요한 청렴에 대한 가치를 뽑아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청렴의 가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약간 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좀 아울러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길 고문님께서는 다음 기회로 토론을 코멘트를 미루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박준 소장님께서 총평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총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부패 방지 이 규범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의 구체화가 굉장히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잘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패 방지 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용어의 구체화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부패가 우리나라가 실제로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뭐 금품이나 이런 거 잘 이제는 거의 주지 않는데 왜 그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인식을 할까? 그거는 아마도 국민들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들이 뭔가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 이해충돌의 행위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밑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토론 시간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지만 이 이해충돌 방지 규범이 정말 우리나라 그 고위공직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없이는 인식도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 소장님과 네 분의 패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성 교수님께 이제 사회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OGP 글로벌 서밋 국내 분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